안녕하세요. 밀레니얼 책방입니다. 오늘은 전에 올렸었던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 200쇄 기념 증보판 버전을 읽어드릴 건데요. 200쇄라면 최소 50만 부는 팔렸다는 얘기인데 요즘처럼 책을 사서 읽는 게 흔하지 않은 시대에서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김승호 회장님도 2004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4, 5년 간격으로 꾸준히 책을 쓰셨더라고요. 역시 부자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듯이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행운도 꾸준히 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증보판에는 총 11개 챕터의 글이 있는데요. 물론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또 어떤 부분은 목차 제목이 사실상 내용의 전부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내용을 골라서 밀레니얼 책방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을 이길 능력이 없다면 이 남자와 싸워서 이기려면 몇 년이고 운동을 하고 체력을 키워야 겨우 이길 수 있지만 조금만 방심해도 곧바로 질 것이다. 이 남자는 결코 지치지 않는 체력과 끈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남자를 이길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 남자와 함께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이 남자와 함께한다는 것이 주체적이지 못하고 내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주저한다. 이 남자를 이기면 승자고 이 남자에게 지면 패자라는 생각에 중간에 남는 것도 마땅치 않아 꺼려한다. 이 남자의 이름은 성은 마켓이고 이름은 S&P 500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021년 11월 말 현재 미국의 액티브 펀드 중에 85%가 S&P 500 지수 상승률을 밑돌았다고 보도했다. 액티브 펀드란 시장의 평균 성장을 앞서겠다고 만든 펀드들이다. 그러나 15%를 제외한 많은 펀드들이 결국 시장을 이기지 못했다. 시장을 뜻하는 S&P 500 인덱스 지수를 샀더라면, 즉 미스터 마켓과 함께 했더라면 수익률 상위 15%에 해당된다는 뜻이다. 중간이 아니다. 상위 15%다. 대부분의 개인이나 펀드들이 시장의 성장만도 못하기에 시장을 따라가기만 해도 상위 15%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나 역시 내가 직접 투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거나 내 재산을 아내가 유산으로 관리해야 할 일이 생기면 워렌 버핏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S&P 500을 추종하는 ETF인 VOO나 SPY 같은 펀드를 사라고 유언할 셈이다. 시장이라는 남자를 이길 자신이 없으면 이 남자와 함께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이 남자에게 졌을 때를 상상하면 끔찍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주식 투자 기회를 박탈한다면 한 인간에게 투자의 권리를 막는 것은 평생 노동자로 살라는 뜻과 동일하다. 본인이 투자를 잘 하지 못해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자체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갖는다. 투자에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투자 주체인 본인 당사자에게 있다. 욕심, 부족한 공부, 성급함, 조급함, 자본력 등이 실패의 첫째 이유다. 이를 사기, 세력, 작전, 불운, 시장, 정부 등의 핑계를 대고 다시는 이런 구렁텅이에 발길을 놓지 않겠다며 스스로 투자권을 포기하고 만다. 투자를 하지 않거나 투자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노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죽기 전까지 노동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부자가 될 기회를 절대로 얻지 못한다. 투자는 인간의 기본 권리다. 그리고 평생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의 인생이 노동으로 끝나는 것보다 아쉬운 것은 없다. 물론 노동을 통해 삶의 보람을 얻는 방법도 있으나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만큼 잔인한 삶도 없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투자권을 가장 잘 이용할 줄 아는 인간이 되길 바랄 뿐이다. 부자가 될 준비를 마쳤는지 알 수 있는 30개 질문. 다음 질문의 80% 이상 그렇다라고 말하면 나는 당신이 부자가 될 준비를 마쳤고 80% 이상 부자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1. 나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2. 나는 정직하고 옳은 방법으로 부자가 나올 수 있다고 믿는다. 3. 나는 내가 부자라 생각하는 돈의 목표가 정확히 있다. 4. 한 달 수입의 20% 이상을 저축할 수 있다. 5. 나는 내가 목표하는 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6. 나는 노동 외에 투자로 노동에서 버는 돈만큼 벌고 있거나 벌 수 있다고 믿는다. 7.
내 인생에서 앞으로 10년 이상 투자를 계속할 수 있다. 8. 나는 1년에 투자에 관련된 책 3권을 포함해서 총 10권 이상 읽는다. 9. 나는 투자 공부를 주당 5시간 이상 한다. 10. 특정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하여 이익을 낸 적이 있거나 보유 중이다. 11. 나는 지금 미국 연방준비은행 현재 금리가 얼마인지 알고 있다. 12. 나는 내가 사는 나라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지난달보다 올랐는지 내렸는지 알고 있다. 13. 나는 내 주변에 나보다 10배 이상 부자인 지인이 있고 자주 만날 수 있다. 14. 나는 경제신문이나 기사를 정기적으로 읽는다. 15. 나는 지난 3년간 지갑, 가방, 전화기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적이 없다. 16. 나는 복리를 이해하고 복리로 생긴 이익을 복리로 투자하고 있다. 17. 나는 신용카드가 없거나 잔액을 매월 모두 정산한다. 18. 나는 내 명의의 집을 가지고 있다. 19. 자동차를 사면 5년 이상 타며 지난 3년간 무사고다. 20. 나는 현재 잘 사용하지 않으면서 계약 때문에 지불하고 있는 월 정기 지출이 없다. 21. 지난 3개월 사이에 기억이 나갈 정도로 술을 먹은 적이 한 차례 이하다. 22. 치료를 위해 먹는 약이 3가지가 넘지 않는다. 23. 일주일에 5시간 이상 운동을 한다. 24. 하루에 6시간 이상의 수면과 2시간 이상의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 25. 자신이나 부양가족 중에 중병을 앓는 사람이 없다. 26. 배가 터지게 밥을 먹은 적이 한 달에 2차례 이하이다. 27. 계약서나 영수증을 날짜별로 모아두는 곳이 정해져 있다. 28. 각종 암호가 잘 정리돼 있고 항상 업데이트하고 있다. 29. 지난 3년간 경찰서나 법원에 다녀온 일이 없다. 30. 배우자나 가족도 이 질문에 80% 이상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착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 착한 것과 의로운 것은 다른 것이다. 착하다를 한자어로 표현하는 것이 선이다. 착하다는 사전적 의미처럼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 정도에서 그친다. 반면에 의롭다는 것은 자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영향을 주고 사회 전체에 그 가치가 전달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선함에는 분노, 응징, 행동, 용기, 심지어 복수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선한 행위를 할 때는 위급함이나 영구 해결 혹은 최소한 지속적일 때 그 가치가 있다. 이 3가지 원칙이 아니라면 의로움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따라서 의롭기 위해서는 냉정할 때도, 가차 없을 때도, 비난에 부딪힐 때도 있는 것이다. 착한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하지만 반대로 의로운 사람은 못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착한 것보다 의로운 것이 힘들다. 흔히 선하다의 반대는 악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선함에도 악함이 들어있다. 온전히 순수한 선함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착하다 속에는 무능이나 무지, 순진함, 어리숙함 등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착한 사람이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신의 착한 행위가 신념이 되어 지속될 때다. 이러다 반드시 큰 실망을 하게 될 때가 있다.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오히려 모욕과 피해를 당하는 일도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내가 착함과 의로움의 경계를 단호하게 정리해 줄 것이다. 그 경계는 이렇다. 형제라면 건강까지 걱정하면 된다. 부모라면 잠자리까지 걱정하면 된다. 자식이라면 반찬 걱정도 괜찮다. 이웃이라면 굶지 않는지, 아는 사람들이라면 살아있는지 걱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외에 걱정할 힘이 남아있으면 지역 공동체나 사회에 대한 걱정으로 대신하면 된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착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다. 오히려 내가 정말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려면 누구에게도 걱정을 만들지 않고 나 하나라도 우뚝 서 있어야 한다. 빚지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하면 그 자체로 착한 사람이다. 아주 가까운 가족에게 걱정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 가장 착한 사람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지구를 구하는 슈퍼맨쯤 돼야 영웅인 줄 알지만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고도 아직도 웃고 있는 엄마나 하루에 12시간 일하고 들어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 영웅인지 짐작하지 못하고 산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사회적 기업은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해서 늦지 않고 급여를 줄 정도만 돼도 엄청난 사회적 기업이다.
국가의 복지 정책에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세금을 낼 수 있는 회사만 만들어도 사회적 기업이다. 세금을 내고 급여를 지불해주는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이 사회적 기여가 있는 일이다. 착한 사장이 되려 하지 말고 의로운 사장이 되길 바란다. 그래서 자식의 반찬 걱정, 부모 잠자리 걱정, 형제들 건강 걱정을 먼저 하며 사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다. 투자의 진리. 우리는 흔히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을 진리라 부른다. 삶에서의 진리는 찾기 쉽지 않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의외로 보편적 법칙들이 생각보다 많다. 예를 들면 시장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모든 오르는 것은 떨어진다. 숫자는 사실이 아니다. 어떤 투자자도 항상 옳지 않다. 등이다. 검증이 필요하거나 대부분 사실인 진리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위험이 높으면 손실도 높다. 차트는 시세의 길잡이, 소문의 사고, 뉴스의 팔라,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레버리지 절대 금지,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위기는 기회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등이다. 투자란 시장을 이기겠다고 하는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다. 어쩌면 노동보다 훨씬 어렵고 고통스럽고 위험한 일이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그 대가가 너무 유혹적이기 때문이다. 시장을 이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이 만든 세상 안에 부속물로 살아가고 있다.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면 시장의 피해자가 되지는 말아야 한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최소한 시장과 함께 하기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 제발 그물 따위는 알 바 없다고 팽개쳐 두지 말기를 바란다. 돈에 대한 불편한 진실. 누구에게나 돈에 대해서는 이중적 태도가 있다. 어쩐지 돈을 밝히면 속물이 난 소리를 들을 것 같아 거리를 두는 척하지만 사실 모든 사회적 행위들은 돈을 중심에 두고 있다. 공부, 직장, 결혼 상대조차 돈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능력이나 가치도 돈의 숫자로 평가한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나에게 상당히 많은 강연 요청이 오는데 미리 얼마를 주겠다는 제안은 10%도 넘지 않는다. 지적 재산권을 파는 일을 하는 작가, 방송 출연자, 공연 관계자, 강연가들이 모두 이런 방식에 익숙해져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당사자가 얼마를 달라 하거나 돈 얘기를 직접 꺼내면 곧바로 속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사회가 돈이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이 강하다. 나는 이 책을 처음 쓸 무렵 출판사에 돈의 속성이란 제목으로 책을 내지 않으면 책을 출간하지 않을 생각으로 제목을 미리 등록해달라고 요청했다. 예상한 대로 책이 나오자 어떻게 그런 제목으로 책을 낼 수 있냐는 문자들이 SNS를 통해 오기도 했다. 돈을 이야기하는 것을 마치 집안의 터부시되는 어떤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처럼 비난했다. 그러나 이 책이 나오자마자 여러 독자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돈의 무엇, 돈의 땡땡을 제목으로 달고 나온 책이 100여 권에 가깝다. 그중 일부는 상당히 좋은 책도 많았다. 이제 한국에서도 돈에 대한 터부가 사라지고 돈을 현실적으로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하는 문화로 반전된 것이다. 어려서부터 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있고 공부가 있어야 나중에 성인이 돼서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 기준을 가질 수 있다. 부모가 쉬쉬하는데 자녀들이 옳게 공부할 수 없고 금융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없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게 되었다고 믿는다.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을 마감하고 자녀들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것이 분명하다. 돈에 대한 공부는 자본주의 경제활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식을 위해 증여로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재테크 능력이나 돈에 대한 시각도 물려줘야 그 집이 대대로 이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식들의 선조가 되어 돈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돈을 밝히면 돈이 주인이 되고 돈에 밝으면 내가 주인이 된다. 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돈에 대해 치밀하게 공부하고 돈을 말하는데 어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돈을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면 결코 돈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돈은 무섭거나 더러운 것이 아니다. 돈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다. 돈을 버는 방식이 좋거나 나쁠 뿐이다. 절대로 다시 가난해지지 말자. 근본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더 큰 가난을 불러일으킨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은 사고에 노출되며 몸이 다치는 일이 많고 과도한 노동과 영양상태 불균형으로 병에 자주 걸린다.
따라서 직업 선택의 폭이 더 줄어들고 점점 더 나쁜 상태로 떨어진다. 가난은 그 자체가 대가를 요구하며 한 인간을 몰락시킨다. 온 가족이 가난해도 똘똘 뭉쳐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좁은 방에서 온기를 나누며 그래도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는 판타지다. 가난해도 행복했다 말하는 사람은 덜 가난했을 뿐이다. 가난하면 집안에서 사생활이 없고 쉴 수도 없어 신경질이 늘고 싸우기 일수다. 음식을 놓고 경쟁하고 부모에 대한 존중과 자식에 대한 애정도 피곤과 절망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서로 밖으로 돌고 만나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이 더 일상이다. 가난하면 선택권이 사라지고 경제적 고립이 증폭되고 이는 서로 회전하며 악순환을 만든다. 가난은 그 자체가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또한 건강에서도 엄청난 고리 이자를 요구하는 셈이다. 이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모든 기회들을 포기하는 것이다.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혹독한 이자인 셈이다. 워라벨이라는 매력을 함부로 받아들였다가는 워도 라도 사라질 수 있다.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직업에서 남이 시키는 일을 마지못해 하면서 인생의 밸런스까지 유지하겠다는 소리는 스스로를 너무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일이다. 욜로족은 그들은 어차피 결혼이나 주택 구입 등이 어려우니 내 인생의 즐거움을 위한 적극적인 소비를 통해 존재 가치를 느낀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런 상태가 가능할까? 스스로 개미 귀신이 만든 모래 함정으로 빠져 들어가는 모습이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도하는 삶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자의적으로 하고 가치를 느끼면 그것이 워라벨이고 소확행이다. 그들이 말하는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이란 부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그 남은 시간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보내는가? 혹시 그 삶이라는 부분이 친구랑 어울려 다니고 커피숍에서 노트북을 열어놓는 것이라면 무언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20, 30대에 충분한 수면, 정기적 휴가, 그리고 퇴근 후 취미 생활을 즐기는 삶을 원한다면 그에게 워라벨이 보장된 노후는 없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워라벨을 즐겼던 20, 30대에게 닥쳐올 삶이란 치열한 20대를 보낸 사람들을 위해서 40대 이후부터 살아가야 하는 일뿐이다. 일론 머스크는 2020년 6월에 올린 트윗에서 나는 일주일 내내 하루 16시간, 1년 52주를 일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행운아라고 부른다 라고 올린 적이 있다. 세계 최고 부자도 인생이 이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한편으론 무엇이 그의 워라벨인지 잘 알 수 있는 글이다. 나는 누군가에게 이 글이 엄청 기분 나쁠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쓸 수밖에 없었다. 책임지지 않을 사람들의 어줍지 않은 위로가 얼마나 많은 인생을 힘들게 할 것인지 알기 때문이다. 한 명이라도 개미지옥의 모래 구멍에서 빼내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젊은 친구들, 이것은 현실이다.